자, 여러분 오늘은 국어의 정성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계속 이어서 들어갔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팔정성법, 그 다음에 정성에 기억나시죠? 정성은 초성과 중성을 받아서 자운을 이루는 것, 즉 초, 중, 종성이 결합돼서 무엇이 하나의 음절을 이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운이 무슨 뜻이냐?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이응은 담하고 허하여 정성에 쓰지 않더라도 중성만으로도 가히 성음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라 방금 전에 읽었던 것과 다른데요. 자,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 뭐라고 돼 있나요? 여러분, 자운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쵸? 자, 한자어에서는 자, 뭐죠? 허자를 씁시다. 여기 허자를 써보면 초성, 중성, 종성. 자, 여러분들 써보시면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 국어는 한자는 음가가 없다 하더라도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결합해야 하나의 음절이 된다고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 국어는 그냥 뭐예요? 우리 순수한 국어 초성과 중성만으로도 하나의 성음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 국어에서는 뭐죠? 소리가, 이 이응은 소리가 담하다는 거죠. 한자를 찾아보시면 옅을 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담, 허하다, 비었다. 그러니까 소리가 담하고 비었다는 것은 음가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성이 쓰지 않더라도 우리 국어는 초성과 중성만으로도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한자어는 초, 중, 종성이 결합돼야 된다. 이게 성음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자, 디귿 입성의 처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귿은 벼지 별된과 같고, 니은은 군이 군됨과 같고, 비읍은 업이 업된과 같고, 미음은 땀이 담된과 같고, 시옷은 언어의 옷이 의된과 같고, 니을은 언어의 실이 사된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니을이 있고요, 디귿이 있죠. 이건 뭐죠? 벼입니다. 벼, 한자로는 벼인데, 우리 한자음은 분명히 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걸 벼으로 읽지 않고 뭐로 읽냐? 별로 읽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읽어봅시다.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자, 이 뒷부분,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문제 제기가 되는데요. 그 중간 부분 읽어보죠. 아음이 애니 응가 기역은 짝이 되는 바, 이응을 촉급하게 발음하며 기역으로 변해서 급하고, 기역을 펴서 내면 곧 애니 응으로 변해서 완하다. 자, 그리고 또 반설음인 니을은 마땅히 언했을 것이며, 제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 언, 문, 뭐 자운 다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단어들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제가 정말 오랜 시간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머리 멍청한 놈일수록 그냥 넘어가요. 자기가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머리 똑똑한 애들은요, 파고 들어가요. 분명히 파고 들어가는데, 제일 무서운 것들이요, 얼핏 알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자기는 무너뜨린 것도 모르고요. 제가 그래서 교재에다가 언이 뭐고 문이 뭐고 자운이 뭐고 이런 것들을 넣었던요, 거기에다가 넣어놨던 것, 그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시오. 아셨죠? 반설음의 니을은 마땅히 언했을 것이며, 언은 우리 고유어를 말하는 거죠. 언이라는 거는 제 교재를 읽어보니까 속어라는 의미인데 중국말과 대립하여 국어를 언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어져 있네요. 아하, 반설음의 니을은 마땅히 언했을 것인데 왜 도대체 이 한자음 벼를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읽냐? 이 문제 제기예요, 여러분. 문에는 쓸 수 없다는 거죠. 무엇이 니을은 한자에는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입성의 벼자와 같은 것도 종성에는 마땅히 디귿을 써야 할 것인데, 속간의 습관으로 니을로 읽고 있는 바, 되게 디귿이 변하여 경험이 된 것이다. 만약에 니을로 벼자의 종성을 삼는다면 곧 소리가 펴고 느리어 입성이 되지 못하는 것.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완, 급, 뭐부터 심, 천 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완한 소리가 이겁니다. 완한 소리가. 그러면 아까 벼자를 예를 들면 이 벼자를 벼은 급한 소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 이쪽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뭐죠? 니을로 읽어버리기 때문에 자 뭡니까? 소리가 펴고 느려 입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든 겁니까? 이형 보래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설명 나옵니다. 먼저 이 설명 전에 동국정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동국정운이라는 게 무엇인지, 왜 계속 동국정운이 나오죠? 훈민정음이 나온 이후 1년 후에 동국정운이 나왔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즉 세종은 훈민정음을 만든과 동시에 동국정운을 같이 만들기 시작했다는 말인데요.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는 거죠. 동국정운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냐? 몇 가지 점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종이 훈민정음 제정과 동시에 그 당시 우리나라 한자음을 정리 통일하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순수한 고유어를 표기한 글자가 없었죠. 한자어가 들어왔는데 이 한자어를 부르는 음들이 조금씩 차이가 났다는 거죠. 이 한자의 발음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 통일하기 위해서 편찬했다는 것이고요. 훈민정음 초성자의 체계가 동국정운의 한자음의 체계와 일치한다는 것, 음소를 정함에 있어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글 창제와 전승된 한국 한자음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한글 창제 과정에서 15세기에 전승된 한국 한자음의 음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음소를 분석하여 한글 창제로 나아간 것으로 추정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15세기 한국 한자음은 중국 음문학의 체계로 보아 상당한 혼란 상태에 있었다고 바라보고요. 한글 창제와 함께 한국 한자음에 혼란스러운 이 한국 한자음의 표준이 될 동국정운의 편찬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동국정운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가져두실 것은 이 부분입니다. 동국정운 한자음에 두드러진 표기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구절 다시 읽어보죠. 디귿의 처리 문제입니다. 반서름의 니을은 마땅히 국어에 쓸 것이며 한자에는 쓸 수 없는 것이다. 한자음에는. 왜 도대체 그런데 이 입성의 볕자와 같은 것을 종성에서 마땅히 디귿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속간의 습관으로 니을로 읽고 있느냐? 디귿이 변해서 경험이 된 것이다. 대개 만약에 니을로 볕자에 종성을 삼는다면 곧 그 소리가 펴고 느려 입성이 되지 못한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도표를 그려서 완급, 입성,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평성, 상성, 고성 이런 것도 구별했던 것, 심천 이런 것들 다 머릿속에 있어야 이 부분이 제대로 이해가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질운가 동국정운의 구절입니다. 물, 운, 같은 운은 영, 모로, 레, 모를 보충하여 리을, 여린, 히읗, 형으로 했으니 속습을 바탕으로 이걸 바로잡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자로 그대로 써보면 이 이영보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쵸? 보충할 보자입니다. 무엇을 보충한다는 말입니까? 리을로서, 리을모로 니을을 보충한다. 무엇으로써? 여린 히읗으로써. 써있자니까 여린 히읗으로써 니을을 보충한다. 왜? 그래서 디귿으로 발음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디귿으로 발음하지 않고 속간의 습관으로 니을로 발음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린 히읗자를 결합시켜서 즉 이형보래죠. 무엇을 디귿으로 발음하도록 이끄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15세기 말 불경의 한자음을 현실 한자음으로 표기할 때까지 밭, 붓, 짓과 같이 니을 대신 사용하여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했던 것이 이영보래라고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도 우리는 합자해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죠. 합자해는 합할 합자의 글자 자니까 글자를 합한다.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결합하여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것, 음절을 이루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합하여 글자가 된다. 하나의 음절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초, 중, 종성이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 문자가 생기는 것. 초성은 중성의 위에 있기도 하며 중성의 왼편에 있기도 하고 초성은 어디 봅시다. 그러면 초성은 중성의 왼쪽에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위에도 있어요. 축제 할 때 축 합시다.
모음 중성의 위에도 있죠. 왼쪽에 있기도 하고 오른쪽에도 있기도 하고 도대체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조금 이따 살펴봅시다. 하나의 음절 안에서 각 요소들이 어느 위치에 쓰이는가, 오타 쓰이는가가 아니라 쓰이는가 분명하게 그걸 규정하고 있고요. 중성은 둥근 것과 가로된 것은 초성이 아래에 있는 바, 으, 오, 요, 우, 유, 세로 된 것은 초성이 오른편에 있는 바, 이, 아, 야, 어, 여가 그것이다. 즉 이것도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병 병서의 표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병서는 다루어졌습니다. 그쵸? 병서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해서 나란할 병자. 자, 나란할 병자. 지난번 어디에서 우리가 이 병서를 다루었나요? 여러분, 전청자를 옮겨 쓰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전탁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탁자가 병서하는 거죠. 나란히 옆으로 쓰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것은 각자 병서입니다. 각자 병서. 같은 글자를 나란히 옆으로 쓰는 것을 곽자 병서라 하고요. 다른 글자를 나란히 옆으로 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병병서라고 하죠. 자, 여기에는 각자 병서도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자, 이걸 한번 읽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초성의 두자, 석자를 합용하여서 병서한 것은 언어의 따가 지가 되고 찌약이 수가 되고 끔이 제가 되는 따위와 같다. 자, 각자 병서로는 언어의 혀는 설이 되고, 자, 이 쌍히읗 혀는 인이 되고, 괴연은 아인이 되고, 괴연은 인해야가 된다. 이 부분 나중에 여러분들 다루어질 겁니다. 음소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쌍이응이 있는가, 그냥 이응이 있는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이 이응은 아, 에, 인.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제 좀 와닿죠?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나중에 이건 우리가 의문론을 할 때 다루어질 것이고요. 소다는 복물이 되고 쏘다는 사지가 되는 따위와 같다. 중성도 두자, 석자를 합용한다. 자, 각자 병서는 기본적으로 뭐죠? 각자 병서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쌍히읗이 나와 있고요. 히읗을 나란히 쓴 쌍히읗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응을 나란히 쓴 쌍이응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옷을 나란히 쓴 쌍시옷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음소에서 얘들과 각자 병서들과 어떻게 차이 나는가가 의문론에서 다루어지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하게 그때 의문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의문론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쌍히읗으로 쓰일 때와 히읗으로 쓰일 때, 이응으로 쓰일 때와 쌍이응으로 쓰일 때, 시옷으로 쓰일 때와 쌍시옷으로 쓰일 때의 차이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응으로 쓰일 때는 내가 남을 사랑하고 그 쌍이응으로 쓰일 때는 뭡니까? 남이 나를 사랑하고 이 차이점,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비교를 하시라 했습니다. 중성도 두자, 석자를 합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참 독특하네요. 각자 병서는 전탁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쌍시옷, 쌍이응 등이 쌍히읗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딱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군요. 중성도 두자, 석자를 합용한다 라고 했는데 이자 합용병서, 두자를 합용하면, 세자를 합용하면 삼자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언어의 과는 금주가 되고 회는 회가 되는 따위와 같다. 중성은 두자, 석자를 합용하면 언어의 할길이 토가 되고 낚시 조가 되고 닭배가 유시가 되는 따위와 같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글쎄요. 합용병사가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나가면 초, 중, 종성의 삼성이 모두 동일하다. 삼성이 동일하다 했는데 제가 이 또 한자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소리성자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문과 언을, 그러니까 문, 한자와 우리 국어를 섞어 쓰면 글자의 음에 따라서는 왜 여기가 오타가 맞냐? 따라서는이 아니고 따라서는 중성이지만은 종성으로서 보완해야 할 것이 있는 바 공자, 이, 노, 나라, 사람으로 하는 따위와 같다. 얘도 의문론에서 이 구절이 다시 다루어집니다. 지금 얘는 뭡니까? 문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언이죠. 언은 국어라는 말이고, 즉 고유어란 말이고, 이 공자나 노 같은 경우는 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문이라는 말이죠. 한자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얘들 고유어와 이 한자를 섞어 쓰면 음에 따라서 중성이지만은, 중성이라는 것은 자 공자 봅시다. 공자 음이 중성이죠. 중성이지만 종성으로서 보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자, 그래서 뭘 보완합니까? 이를 보완하죠. 이 노는 자 뭐죠? 음이 뭡니까? 노입니다. 얘 중성을 보완하는 것 무엇으로 보완하고 있습니까? 시옷으로 보완하고 있죠. 그래서 이나 시옷을 통해서 문과 언을 섞어 쓰는 경우에 자 뭐죠? 중성이지만 음이 중성이지만 종성 이나 시옷을 통해서 이 중성을 보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뭐 적당히 아하 그렇구나 라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의문론에서 또 다시 설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방점, 입성, 종성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루었습니다. 입성이 어떻고 저쪽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또 입성이 여러분들 눈앞에 뭐 입성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지난번 시간 제가 교재를 살펴봤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어라? 이게 뭔 잘못해서 이게 나타났네요. 이게 전자칠판. 제가 전자칠판을 쓰다가, 자, 전자칠판, 이건 스스로 좀 꺼야 되겠어요. 자, 다시, 자, 화면이 잡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면, 지난번 시간에 제가 다루었던 걸 바라보니까요. 근데 전자칠판 같은 경우도 사용하다 보면요. 뭘 버튼을 잘못 누르면 화면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르는 것, 이걸 좀 조심히 써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걸 넘어서 버리더라고요. 저도 넘어서 버리게 되던데 자 이거잖아요. 이거. 자 어쨌든 방점을 들어가면요. 입성, 종성의 특징, 언어의 평성, 상성, 고성, 입성은 활이 궁이 되어 성이 평이며 돌은 석이 되어 그 성은 상이며 갈은 도가 되어 그 성이 거이며 붓은 필이 되어 그 성이 입이 되는 따위와 같다. 제가 이제 저희 같은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중세 자료, 원인석보나 석보상조 공부할 때 우리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사전을 찾아보는 이유가 정말 간단해요. 의미를 찾기 위해서인데 사전에 어떤 전폭적으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되게 중시하는 게 성조예요. 방점이 몇 개 찍어졌냐? 방점에 따라서 뭡니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런 식의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게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지 못할 건데요. 안타깝게도. 어찌됐든 간에 제가 통이 입이 된 따위와 같다. 뭐 어렵죠.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무릎 글자 왼편에 한 점을 찍으면 뭐 거성이 되고 그 다음 두 점을 찍으면 상성이 되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칠판에 판서해 보겠습니다. 평성은 점을 찍지 않죠. 거성이 가장 큰 높은 소리죠. 자 그래서 거성은 점을 한 개 찍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상성은 몇 개를 찍습니까? 여러분 2개를 찍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입성이 이렇게 돼 있죠. 지난번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자 교재를 보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성과 상성과 고성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여러분들도 필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하다 했습니다. 느립니다. 그 다음에 입성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급합니다. 소리가 급하고 그래서 평성, 상성, 고성과 입성의 여태립은 소리가 급하냐 완하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얘는 자 뭡니까? 소리의 세기가 셉니까? 약합니까? 소리의 세기가 약하다고 했습니다. 불여입니다. 자 얘는 입성은 어떻습니까? 소리의 세기가 여입니다. 그러니까 불연한 여냐에 따라서 또 대립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이걸 바탕으로 합시다. 하여튼 더 읽어보면
왼편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이 되고 가장 높은 소리가 되고, 자, 큰 소리 두 점을 더하면 상성이 된다. 점이 없으면 평성이고, 문의 입성은, 문이라는 건 한자를 말한다고 했죠. 한자 문의 입성은 거성과 서로 비슷하다. 오라 이게 웬일이니? 거성과 서로 비슷하나 언의 입성은 오라 한자에 그러니까 입성과 그 언의 입성이 좀 성격이 다르네요. 문의 입성은, 문은 이 거성과 비슷한데요. 문제는, 자, 어디 있습니까? 언의 입성은요, 무엇과 거성과 서로 언의 입성은 일정함이 없다. 혹은 평성과 비슷하나 하니 기지주가 되고, 자, 협이 되고 임과 같고, 혹은 상성과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자, 입성은 우리 고유어에서는, 국어에서는 평성과도 비슷하고 상성과도 비슷하고 거성과도 비슷합니다. 문은, 한자는 거성과 비슷한 데 반해서 우리는 중요한 건 우리 고유어, 우리 국어에서의 관점이 되겠죠. 이 부분, 그러니까 문은 거성, 우리 어는, 자, 뭡니까? 거성, 상성, 평성과 서로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 점을 더하면 평성, 상성, 거성과 한 가지이다. 평성은 안하고 화하니 봄이라. 만물이 서태하고, 상성은 화하고 거하니. 자, 지금 여러분들 읽고 있는 것은, 자, 우리 평성과 상성과 거성의, 자, 음의 성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성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안하고, 안이화죠. 안이화. 그 다음에 상성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화이 겁니다. 화하고 어조사. 자, 클 거죠. 그 다음 자, 평성, 상성, 오락, 거성이 빠져버렸네. 거성은 제가 쓸게요, 여기다. 자, 거성은 이장입니다. 소리의 성격이죠. 입성은 초기색입니다. 촉기 색하니 겨울이라 만물이 폐장하도다. 자, 이 기본적인 걸 가지고 우리 성조를 다뤄보도록 하죠. 왼 여기 한 점을 찍으면 거성이네요. 여기 한 점. 가장 높은 소리고, 점이 둘이면 샹성이요. 점이 없으면 뿅성이요. 집성은 점 더우면 한 가지로 돼 빠라니라. 촉구바다는 말이에요. 왼쪽에 한 점 더하면 거성, 둘이면 상성, 없으면 평성, 입성은 점 더하기는 같은 촉구바다. 훈민점 예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소리에는 완과 급의 다름이 있는 까닭에, 까닭이 아니고 까닭에. 자, 평성, 상성, 거성은 종성이 입성의 촉구반과 같지 못하다. 불청불탁이지 않은 소리가 거세지 못하므로 종성을 쓰면 평, 거, 상 등이 해당한다. 천청, 차청, 천탁이지 않은, 자, 얘네들은 다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루었던 천청과 천탁과 그 다음은 뭔가요, 여러분? 자, 차청 빠졌네요. 차청, 지자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불청, 불탁이 해당이 돼 있죠. 이거 지난번 시간에 다 다룬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실판에 판서했던 거 싹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쵸? 불청, 불탁이 됐다. 이 관계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꼭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요. 자, 봐봅시다, 여러분. 중국 성조와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 중국 성조와 비교해 보시면, 중국 성조, 자, 뭡니까? A 아닙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평성이든 상성이든 거성이든 입성이든 간에 겹쳐지는 소리의 성격, 소리의 성질이 있습니까? 없죠. 자, 그쵸? 여러분 보시라도 지금 어디에도 없어요. 그쵸? 예를 들면 거성, 청이원입니다. 자, 지기촉입니다. 얘들이 겹쳐집니까? 안 겹쳐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우리나라 훈민정음을 바라보죠. 자, 평성의 성격은 안이 화고요. 자, 상성의 성격은 화이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네요. 그 다음 거성은 거이장이죠. 어라, 상성에는 평성과 상성의 성격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상과 평성의 성격을, 거성과 평성의 성격을 촉이 색입니다. 이, 무엇만
여러분들 입성만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연구한 학자들이 무엇을 주장합니까? 평성, 상성은 자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성 가장 낮은 소리, 거성 가장 높은 소리. 그래서 이제 평성이라는 것은 상성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래서 우리가 예전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사성과 방점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절대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꼭 사성이라고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조라고 큰 제목, 틀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국어는요, 평성과 거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성과 거성. 상성은 이 평성과 거성의 성격을 다 담고 있는 자, 음의 성질을 다 담고 있는 복합성조입니다. 복합성조죠. 그럼 평성과 그 다음에 뭡니까? 거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상성은 이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성조에 해당이 됩니다. 입성은 그것과 상관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성은 그것과 상관성이 전혀 없다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 우리 성조는 이걸 표로 만드셔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넣어두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표를 만드셔서 그러니까 필기를 하셔서 좀 넣어두시면 좋겠어요. 출제가요 맹목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교원 임용고사에서 중세문법 작년에 2문제 출제됐습니다. 정말 미친듯이 환장한다 그러면 3문제 출제돼요, 여러분. 근데 작년에도 2문제 출제됐거든요.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나오는 부분이나 중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여러분도 눈으로 보실 겁니다. 그쵸? 분명히 중요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그리고 이제 의문론이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형태통사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봐보십시오. 어떻게 공부하는지. 제가 겨울에 어떤 친구가 끄떡없이 그 간절함을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쳐주면 좋겠다 해서 자 뭡니까 제가 저희 학교 애들을 가르칠 때 자 가르치는 날 같이 집에 오라 해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 들으면서 놀랬네요. 사수를 하는데 문법만 가르치는 강사의 자리에서 사수를 하는 애가 4년 동안 듣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건 사람입니까? 아니요.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두자로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원 임용은요. 몇십 년 자꾸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몇 년씩 자꾸 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분명히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공부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부도요. 방법이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머리입니다. 머리, 그 다음 공부, 방법, 텍스트, 그 다음에 교수자, 그 다음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뭐 태도적인 문제가 다 우러지는 겁니다. 기본적인 운. 근데 그런 머저리들이 나중에 꾸역꾸역 하다면 15, 16년, 17년, 18년 하다가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학교 교사가 돼서 어떻게 될까요? 자기처럼 만들어요. 아메바를 만드는 거죠. 공부는요, 여러분들 할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디 중세자료 1년 동안 남이 불러주는 것 그거 알지도 여러분들은 뭐 가르치는 애들이 실력 있다고 착각하시나요? 저 엊그저께 저희 박사 애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박사 제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자 뭡니까? 야 이 자식들아 석박사이가 실력을 보장하되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이 중요한 거 아니냐? 고개를 끄덕거려요. 저녁엔 술자리에서 제 선생님께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선생님 석박사 학위라는 게 자 애들이 그 실력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선생님은 그건 맞는데 자격증이잖아. 자격증 따야지. 자격 따면 뭐든지 주어지겠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남이 불러주는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것에 밑줄 주면서 그 자기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맙시다,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래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 국어는 자 뭡니까?
입성은, 성조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소리의 높낮이죠. 어떤 소리의 높낮이죠? 의미를 변별시키는 소리의 높낮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알아두실 것은, 자, 입성은 소리의 높낮이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높낮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분명히 문과 달리 언에서는 자, 평성이나 상성이나 거성을 취한다는 거죠.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불청불탕은 6자밖에 없잖아요. 입성 6자밖에 안 돼 라고 착각을 하지 마시고요. 자, 평성이나 상성이나 거성을 취할 수 있다는 이런 성격까지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전 국정교과서일 때는 출제가 될 때 국정교과서에 다루고 있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이 확 변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출제가 딱 2개 안 됐는데 국정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2개가 안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선어말하며 5하고요. 그 다음에 성조 딱 2개만 남았었어요. 그런데 한참 이후에 선어말하며 5가 출제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이제 출제가 되니까 계속 지금 선어말하며 5도 2-3번 출제됐죠. 성조는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그럼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던데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이 방지연법 또는 성조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 노트에 정리해서 좀 기본적인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의문문에서 다시 반복을 하고 좀 더 확대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들어가니까 지금 뭐죠?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됐다. 70-80%가 됐다. 그럼 그때는 90-100으로 이제 이해도를 올려잡으면 되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여린 히읗과 이응의 통용입니다. 자, 이응은 뭐 옛이응과도 비슷하고 또 뭐죠? 이응과도 비슷하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문이 아니고 뭡니까? 언에서 통용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언에서 통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초성의 여린 히읗과 이응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언에서는 가히 통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아니고 언은 우리 국어를 말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계십니까? 교재에는 거기다 간단하게 해설을 해놨네요. 제가 그 해설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린 히읗은 한자음 표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린 히읗은 자 뭡니까? 한자음 표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자 형식적 자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사실 훈민정음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깊게 들어갈 수가 있으나 여러분에게 절대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딱 여러분들 시험 또는 의문론을 이해하기 위한 수준에까지만 들어가고 멈춥니다만은 여린 히읗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동국정운식 한자음 초성이라 방금 전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여린 히읗은 한자음 표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초성을 말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한자음의 초성은 당연히 뭘 말하는 거죠? 동국정운식 한자음, 동국정운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린 히읗은 어떻게 이렇게 썼다는 말입니다. 자, 이건 음자죠. 그러면 한자음에서 쓰기 위해서 초성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뭐죠? 근데 얘는 실질적인 음가가 없어요. 실질 음가가 없으니까 그냥 얘 뭐죠? 음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뭡니까? 음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자, 얘는 된솔 기호로 첫 번째 쓰였고요. 그쵸? 두 번째, 사이시옷의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 사이시옷의 역할. 세 번째 뭡니까? 한자음 초성으로서 역할을 담당했겠죠.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그 다음에 아까 나왔죠, 여러분. 어떤 때 여린이 쓰였나요? 리을, 여린이엇, 이영, 보레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린이엇이 사용되는 경우 자 뭐죠? 이렇게 사용이 됐죠. 된소리 기호로서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이시옷으로서 사용이 됐고 한자음 초성으로서 이영, 보레로서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고유어에서는 항상 관형사형 어미 니을 다음에 자 분포한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형사형 어미 뒤에 분포했다는 것은 된소리 기호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응과 여린 이웃의 초성은 비슷하기 때문에 언에서 통용될 수 있다. 그건 기본적으로 이것 자체가 한자음 표기에 염두를 두고 적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쵸? 의미가 없는데 2010년도에 출제된 걸 변형했는데요. 한번 이것만 풀어봅시다. 종성은 다시 초성 글자를 쓴다. 종성, 부용, 초성이죠. 초성이 다시 종성이 되고 종성이 다시 초성이 된다. 자, 훈민정음 예의와 훈민정음 제자에 나와 있는 것, 종성의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 이는 무엇과 초성과 종성과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자, 초성의 여린 히읗은 이응과 서로 비슷해서 우리말에서 통용될 수 있다. 여린 이웃은 우리말의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만든 글자가 아니고, 자, 뭡니까? 동국정운식 한자음 또는 한자음 표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린 히읗자가 어떤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한자음 표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 어울려서 통용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에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나 또 한자음이나 한자음 어떤 것을 제시해도 상관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설경음이 나와 있습니다. 반설경음 나와 있는데요. 반설음의 경가 중에 두 음이 있으나 운서의 잠언은 오직 하나뿐이다. 또 국어에서 비록 경과 중을 구별하지 않더라도 모두 능이 음을 이룰 수 있으며 만약 갖춰 쓰고자 한다면 곧 순경음의 예를 따라 이응을 리을 아래에 연서하면 반설경음이 된다. 우리가 순경음을 봤는데 미음과 비읍과 피읍과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쌍비읍이었죠. 얘들이 순음이었죠. 순음의 아래에다 이응을 표기를 하면 순경음이 됐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 음소의 소리의 성질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서 제가 설명한 거 기억나십니까? 순음 자체가 자 뭐죠? 입술이 가볍게 이제 소리가 나는 것, 이게 순경음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런 것도 있네요. 니을 밑에다가 얘를 자 이응을 표기를 하면 반설경음이 되니 혀를 겨우 윗 잇몸에 닿게 한다. 그러니까 이 이응을 자 순음이나 반설음 밑에 표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겨우 닿을 듯 말 듯 소리가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네요. 그럼 반설음의 경과 중의 구별. 그래서 반설음은 이 니을. 자, 반설음에서 반설중음은 니을인데 아래에다가 이응을 표기를 하면 반설경음으로 자, 혀가 윗잇몸에 닿을 듯 말 듯한 소리가 난다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죠.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이 교재랑 같이 이건 바라보셨으면 하는데요. 그 부분 읽어보면 실제 표기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중모음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중모음에 대한 설명. 중성에서 설명한 중모음과 달리 반모음 이가 선행하는 이형 이중모음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반설경음에 대한 설명은 말입니다. 반설경음에 대한 설명은 자 이런 설명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가능성을 주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훈민정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중모음까지 다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자 어차피 의문론에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이 훈민정음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의문론을 접근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모음이가 선행하는 이중모음이나 이런 것까지는 확대하지 않도록 하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더 아는 쪽에서 끝내죠.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어린이말과 시골말 했는데요. 아래와 의가 이에서 일어나는 소리는 국어에는 소리 어용이 없으나 어린이의 말이나 변방 시골에서는 간혹 있으니 이럴 때는 마땅히 두 자를 합하여 쓸 것으로, 자, 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 그, 기의 유와 같은 바, 그 세로로 된 것을 먼저 읽고 가로로 된 것을 뒤에 소리내미 다른 것과는 다르다. 크게 의미를 두실 내용은 아닌데 우리 합자의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것까지 자,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기아오, 기의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좀 더 알고 싶어. 의문론에서 당연히 얘네들을 가지고 설명이 들어옵니다. 다시. 의문론에서 설명이 다시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훈민정음에 대해서 3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의문론과 관련되는 것만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중시되고 기본 전제로서 알아야 될 지식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까지 훈민정음을 다루었습니다. 자, 3시간을 투자했는데요. 이야, 이건 너무 부족하지 않아? 난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 자, 뭐죠?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목적에 맞는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들 시험을 넘어서는 수준은요, 그건 또 다른 현장에서 가르쳐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제가 3시간 동안 다루었던 내용은 뭐죠? 교원 임용고사에서 의문론을 접근하기 위한 가장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될 지식만을 다루었습니다. 자, 중요하지 않은 것을 다루지 않은 건 없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훈민정음을 바탕으로 해서 의문론의 자, 첫 번째 단계. 자, 의문론은 중세국어 음론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문자와 말소리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첫 번째 문자, 즉 우리가 훈민정음을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문자의 내용 되게 생각보다 쉬우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표기법, 세 번째 의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표기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일 거고요. 이 훈민정음에서 다루었던 음소, 훈민정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았던,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던 이 음소 부분은요. 자, 그러니까 의문 부분은 훈민정음에서 의문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되고 확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훈민정음은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문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의문론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것이 올바른 접근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훈민정음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의문론에서도 문자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